2020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올해는 대한민국이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1월호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내용들이죠.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주 52시간제 확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시간당 8,590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노동시간을 계산하면 뭐 대충 주급이라든지 월급 등이 나오게 되죠. 아직까지 10,000원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디서 일하든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이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 52시간 근무라고 하니까 뭐 일하는 시간이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일주일에 최대 근로시간을 얘기하는데 자 계산을 좀 해봅시다. 1시간인데 1일 8시간이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주 5일 근무에 8시간이면은 40시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더했을 때 연장 근로가 더하기 12시간.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일을 했을 때 이게 맥시멈이 52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야근을 하든 뭘 하든. 근데 52시간을 넘어간다는 얘기는 사실상 노동 강도가 너무 강하다는 거기 때문에 52시간이 일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어찌됐든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기업들이 조금 더 확장됐습니다. 이전에는 적용 기준으로 보자면 이렇게 확대돼 있죠. 300인 이상에서 50에서 300인 미만 기업. 그러면 50인 미만 기업은 아직, 그렇죠. 아직은 아니죠. 조금 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 근무, 휴일에 근무했을 때 임금 지급 자체가 1.5배에서 2배 지급되는 걸로 결정이 났죠. 자, 내용 이어가도록 합시다. 마트 가서 당황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이 종이 박스에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어라? 테이프가 없네. 왜 그러냐면 이런 폐기물이 대형 마트에서만 나오는 폐기물만 하더라도 연간 658톤이나 된다고 해요. 양이 엄청나죠. 그리고 이게 있다 보니까 장바구니 사용을 잘 안 해요. 장바구니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 자율 포장대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종이 박스는 그대로 있어요. 포장용 테이프, 끈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포장을 어떻게 해? 종이 박스 잘 접으면은 뭐 가능하니까 아니 그냥 바구니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바구니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 마트에서도 바구니를 이전에 있던 바구니 작잖아요. 그 들고 다니던 거. 그 큰 거 마련됐으니까 큰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거스름돈을 안 주면 어떡해? 아니에요. 거스름돈을 안 주자는 게 아니라 동전 사용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요. 어떤 정책을 펴고 있냐면 동전 없는 사회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잔돈 계좌 적립 서비스를 이제 시행하고 있죠. 그럼 잔돈을 어떻게 해? 아니 뭐 주머니에 넣어놓고 뭐 굴러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쓸데없는 비용이 많이 낭비가 되는 게 매년 동전 발행과 유통에 사용되는 비용이 500억 원이 넘는답니다. 그리고 불편하잖아요.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잔돈을 받을 때 모바일 현금 카드나 현금 IC 카드로 연결된 계좌에 바로 입금이 돼버리니까 잔돈 없으면 오히려 상당히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고령자의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고령자들은 이런 데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지금 스웨덴이 그러거든요. 스웨덴은 사회 전반적으로 이
화폐, 지폐, 동전 등을 사용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불편해하고 있다고 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현재 정책의 방향은 이렇다는 거 알아두도록 합시다. 내용이어서 내일 배움 카드. 이 내일 배움 카드의 문제가 뭐냐면 실업자하고 이 재직자가 분리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뭐 실업됐다 일하다가 뭐 실업됐다 왔다 갔다 그때그때 적응하기가 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통합시켜 버린 게 국민 내일 배움 카드입니다. 거기에다 더해진 게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재직자들이라든지 자영업자 그리고 특수 형태 근로자들도 지원이 확대돼 버리니까 사실상 뭐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아니라 재직을 하던 구직 활동을 하던 이 모든 사람들이 통합돼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게다가 기간도 늘어났죠. 5년까지 연장이 될 뿐만 아니라 금액도 200에서 300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뭐가 아쉽냐면 저도 이제 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 대상으로 된 괜찮은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게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직무와 관련된 교육, 이 부분은 아직은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자기부담금 면제라든지 또는 전액 지원하는 대상들도 많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그거 꼭 알아보도록 하시고요. 특히 국가기관 전략 직종 훈련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양성훈련 등은 전액 지원되니까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이어서 육아휴직 얘기 좀 보도록 합시다. 부인이 애를 낳았어요. 그럼 부인이 애를 돌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남편도 돌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부 한쪽이 아니라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제도가 바뀌게 됐죠.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뭐 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더 중요한 거 하나만 또 언급하고 가도록 할게요. 부인이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여기에 출산 휴가를 받게 되는데 이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짧았냐면 유급 3일에 무급 2일. 합하면 얼마예요? 5일밖에 안 돼요. 웃긴 게 뭐냐면 조선시대 노비가 애를 낳아도 배우자의 출산 휴가가 5일이었거든요. 그럼 뭐 그거하고 별 차이가 없네. 예, 그래서 확장된 게 유급 최대 10일로 연장이 됐습니다. 출산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기만 하면 되는데 10일 정도는 돼야죠. 아니 그렇잖아요. 뭐 가족이 없거나 또는 가족이 멀리 떨어졌거나 하면 남편이라도 옆에서 돌봐야 되는데 그 기간이 한정돼 있었고 게다가 무급이 포함이 됐다는 게 좀 아쉬웠는데 이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각종 대책으로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보험료 대납 얘기 좀 보도록 할게요. 누가 대신 내준다는 얘기지. 이게 좀 웃긴 게 수당 때문이에요. 자, 보험 가입자가 늘어나야 보험사의 보험 설계사들은 수당을 받게 되죠.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 자신들이 이 보험료를 대납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악용을 막는 게 아니 그러면 뭐 소비자하고는 별 상관이 없지 않냐? 아니요. 소비자하고 상관이 큰 게 이것 때문이죠. 이로 인해서 보험료 인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단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상계좌를 누가 쓰나 그러는데 생각보다 가상계좌 쓰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자동이체가 한 78%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한 12% 정도 됩니다. 가상계좌가 5.8%인데 사실상 이 보험료 대납용으로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급여 인상과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합시다. 2020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 4인 가구 기준의 중위소득. 중위소득이 뭐냐면 소득을 1위부터 꼴찌까지 다 나열해요. 딱 중간에 중위소득이 약 얼마 정도 되냐면요. 47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이게 4인 가구 기준으로 470만 원. 그러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비용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조금 올랐습니다. 의료급여도 좀 오르기는 했고요. 그 이외에도 병장 월급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 살만하냐? 아니,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말 그대로 최저 수준이라고 이해하셔야죠. 출산율에 대해서 대책으로 세우기 위한 각종 대책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대한 얘기 좀 보도록 할게요. 어린이집의 경우 이 노동자들이 퇴근 시간이 그렇게 일률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죠. 뭐 야근을 하거나 하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구분이 됐었는데요. 요거 구분되는 게 아니 뭐 합해서 아니요. 구분되는 게 차라리 나은 게 이후에 따로 사람을 두면 돼요. 연장 보육의 경우에 여기에 전담 교사를 배치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연장반의 경우에는 별도 운영이 가능한 거죠. 그 이외에도 이 애를 맡기는 부모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 출결 시스템도 도입한다고 했죠. 거기에 등하원 시간 안심 알림이 서비스까지 이제 시작된다고 하니까 뭐 이런 걸로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늘었으면 싶은데 우리 좀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자,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교육이 참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교육 기관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없는데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사교육은 공교육의 붕괴로 인해서 발생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교육의 붕괴는 교육제도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싶네요. 학생들이 무슨 몰모트도 아니고 매번 제도가 바뀌어요. 수능이 또 개편된다고 합니다. 원래 고3인 학생들의 경우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된대요. 그전에는 2009년 개정과정이 적용됐는데 이게 뭐 매년 바뀌는 건 아니고 교육과정이 2009년 다음에 2015년 건데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바뀌는 게 좀 많은 것 같네요. 올해부터 얘가 독서로 변경되고 언어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교육 시장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수학의 경우에 특히 어려워하는 기하가 빠져요. 이거 빠지기만 해도 어디냐. 근데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지수, 로그, 삼각 함수가 추가된다고 하니까 공부할 게 더 늘어났네요. 그 이외에도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러네. 영어하고 한국사의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해버린다고 하니까 상대평가 아니고 절대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요 대학교의 정시 비율이 약 30% 정도 됩니다. 이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를 축소함으로 인해서 이 공교육을 더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사교육은 더 난리도 아니게 돼버렸죠. 뭐 그런 내용들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죠. 이 인공지능이 이 신분증에도 도입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도입된다고 하네요. 다양한 분야 다 도입돼요. 운전면허, 주민등록증, 여권, 공무원증까지 적용된다고 하네요. 당장 작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발급됐고 올해부터 주민등록증, 여권, 공무원증 이런 것들로 점점 확대된다고 합니다. 각종 증명서도 매번 발급받기 번거롭죠.
이거를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게 쓸데없는 비용이 많이 낭비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서류들, 증명서가 연간 9억 건이 발급된대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쓸데없는 비용들 3조 원이나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요새 웬만하면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잖아요. 이걸로 해결하는 게 더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도시공원 일몰제 얘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해가 뜨면 해가 지죠. 법은 만들어지면은 끝나지가 않아요. 종결 시점이 없다는 거죠. 처음 제도 또는 법을 만들 때 종결 시점을 정해버리는 이런 법이나 제도를 일몰제, 일몰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공원 일몰제는 뭐냐? 공원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공원 용지, 공원 용도로 지정을 해두면 다른 걸로 개발을 못해요. 건물을 짓거나 이걸 못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해지하도록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 소유자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헌재가 결정한 게 99년이었거든. 1999년. 그러니까 딱 20년 지난 게 올해라는 거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아니 그럴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 공원 면적의 42.1%나 됩니다.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예요. 이 많은 땅. 다시 말해서 우리 근처에 있는 이런 땅들이 다시 사유지로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냐. 아니 그럴 수 있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 공원이 없으면은 이 삶의 질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삶의 질과 관련해서는 공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개개인의 사유 재산권도 보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균형을 맞추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지자체나 정부에서 사들이면 되지 않냐. 아니 근데 사들이는 게 이게 참 문제가 서울시에서 이때 소요가 될 재정 규모가 16조 원입니다. 그럴 돈이 없어요. 대부분의 지자체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은 개발이 안 되니까 덜한데 이게 개발돼 버리게 되면 공원 면적이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뭐 난개발, 뭐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들이려니까 또 돈이 없어요. 또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하게 되네요. 그러면 뭐 땅 소유자들이 기부라도 아유 사유재산인데 기부하겠어요? 그럼 대책이 없냐?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것 때문에 한참 시끄러울 거예요. 게다가 선거도 있잖아요. 자, 심야 시간에 주류 광고를 보면 마시고 근데 이 마실 때 라고 하는 맥주 회사가 있고 하는 맥주 회사가 있답니다. 다른 맥주 회사는 이렇게는 안 마신다고 하네요. 어찌됐든 주류 광고가 문제가 좀 있죠. 왜냐하면 몸에 나쁜 담배는 규제하고 있는데 술이 몸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규제를 안 하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술 마시는 장면을 금지시키고 이 광고와 관련된 노래 우리 보면은 흥얼흥얼 될 수 있는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그 주류와 관련해서 이런 것도 전면적으로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시청하는 시간대가 TV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IPTV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전면 금지시켜버리고 그리고 뭐 게임이나 영화에서도 음주에 대한 광고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사진도 붙이지 말라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사진 금지까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만간 금지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맥주 중에 상당 양이 이 유색 페트병, 갈색 페트병 있죠. 이 갈색 페트병에 넣어야 이 빛에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 술이 덜 상한다고 해요. 근데 문제가 이 유색 페트병이 재활용이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유색 페트병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유색 페트병에 든 맥주 보기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내용들로 2020년 대한민국은 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특강 정리해 봤습니다.